한 주간의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늘 함께하는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CBS 김중호 기자입니다. 두 분 이제 전직 워싱턴 특파원 또 전직 베이징 특파원이라 오늘 또 특별히 모신 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였을 듯한데 뭐 올해가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대가 컸잖아요. 또 북한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안보와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미는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네네. 명문화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등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압도적 대응에 나서고 또 이를 위해 양국 간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뭐 확장 억제에 해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짜 어려운 얘기죠. 네.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전직 특파원이 죄야 죄. 저도 이거 공부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서울시 정책 따라가기도 바쁜데 지금. 네. 일단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평을 하자면 네. 일단 진전은 있었다. 근데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일단 현재 이제 그 보면은 안보 측면에서 보면 평시 작전권은 우리나라한테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아직 우리한테 안 넘어갔고 네. 미군한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대단히 짧습니다. 53년도에 맺어진 게 상호 방위 조약인데 네. 6개항인가 7개항밖에 없어요. 예, 대단히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렇구나. 결국은 너가 침범하면 우리가 도와주러 갈게. 한국이 침범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한국이 도와줄게. 이게 간단한 얼개입니다. 간단한 얼개고. 근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 네. 예. 그동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한미 양국 군사 당국끼리는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작전 장교나 아니면 작전 사령부 같은 데 있으면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은 이제 과거에 이제 6.25 전쟁 같은 걸 상정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방에 배치된 수많은 화포를 갖다가 수도권에 집중해서 쏘고 그다음 주요 지점을 타격한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래식 전쟁. 그렇죠. 재래식 전쟁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군을 어디 배치하고 어떻게 막아서 미군의 증원군이 올 때까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버티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예. 얼마까지 버티면 미군의 증원군이 오고 거기서 항공모함이 배치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협의 양상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그 수도권에다가 화포를 직접 쏘고 그다음 특작 부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주요 군사 시설들이나 산업 시설들을 파괴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다 바뀐 게 이제 핵미사일, 미사일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네. 비대칭 전력. 예,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을 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대응할 수가 없네요. 대응을 우리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갖고 왔던 정책은 확장 억제 개념으로 네.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런 힘의 균형을 맞춰서 이제 북한이 핵을 못 쏘게 해주겠다 하는 네. 게 이제 해구산 정책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군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핵 버튼을 누르는 권한은 그 미국 대통령한테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우리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긴 할 텐데 어떻게 도와줄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전 계획상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한국군이 어떤 내용을 발전시키냐면 삼축 개념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게 이제 삼축 개념이 뭐냐면 북한의 핵위협에 우리가 3단계로 맞서는 건데 첫 단계가 킬체인, 두 번째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세 번째가 대량 응징 보복이거든요. 네. 근데 킬체인은 뭐냐면 북한이 핵을 쏘려고 할 때 쏘는 징후가 보인다 할 때 그 쏘는 징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가령 이제 이동식 차량이 발사 차량이 이동한다. 이럴 때 발사 차량을 뭐 교란을 시키거나 네. 이제 아니면 발사 차량 자체를 뭐 요격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아예 이제 쏠 수 없게 만든 아예 거죠. 발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근데 그러게 실패하고 이제 북한이 미사일 쐈어. 그러면 이거는 장거리냐 이게 뭐 이거를 따져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네.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미사일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쏴서 맞추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도 이게 이제 핵무기가 하나 떨어졌어. 못 맞췄을 때. 네, 못 맞춰서 하나 떨어졌어. 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아.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화력들을 동원해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그게 핵을 삼축 썼으니 체제. 네, 네. 우리도 근데 우리는 핵이 없지만 그러니까 핵이 없는 대신에 핵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했어요. 아. 현무 미사일 네, 네, 중에 네. 이제 시리즈들 중에 음. 탄두 중량을 해제한 엄청나게 무거운 폭탄이 있습니다. 네. 이 벙커버스터라고 이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 벙커를 음.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건데 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라고 해요. 음. 왜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참수 작전이라는 게 또 가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도부를 이제 암살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가지고 오냐면 되게 듣기만 해도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걸 왜 하냐면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쏘면 너네들도 죽는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할 때 핵에는 핵으로, 예, 이게 이제 공포의 균형인데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네네네,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왔는데, 근데 계속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만들고 사실 은근 슬쩍 보여줬어요. 한국 정부에서 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현무 미사일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참수 작전도 한번 공개된 드러난 적이 있었죠. 네.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그 북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합니다. 예, 핵기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먹히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죠. 네.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전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계획들을 이제 한국하고 협의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된. 그렇죠. 이제 네. 그동안은 미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이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는 미국이 정말 선의에 기대해서만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겠지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뭐 당연히 도와주겠지 프로세스? 이러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핵 자산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뭐 쏴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열린 거죠. 네,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해서 연합 훈련 같은 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은 이제 핵 공격에 대한 뭐 연합 훈련이 정례적으로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수립이 될 것 같고. 근데 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요. 한미일 연합 훈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하고의 연합 훈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보 공유면이나 예,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그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네. 해야 될 얘기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좀 아쉽다라고 한 거는 네. 사실 지금 이 강화된 확장 억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신뢰감을 주는 거죠.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미국의 핵을 쏠 수가 있으니까 북한이 겁이 나서 못 쏘겠구나.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 미국의 핵태세 점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미 의회에다가 이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이건 4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핵무기 이제 계획들을 이제 의회에다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방부가 공개를 해요. 네. 해마다 만들 때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믿어라. 좀 믿어달라. 우리의 핵무기 너네들 지켜주겠다. 핵으로도. 우리 이렇게 계획이 다 있다. 계획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한국이 어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강화된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2022년 핵태세 점검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럼 예.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보고서에 이미 그러니까 내용이 가는 방향이었던 네. 거죠. 가는 방향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그룹을 만듭시다. 뭐 컨설테이션 그룹, 그러니까 협상 그룹이라고 하나요? 네. 이걸 만듭시다. 이렇게 이제 구체화가 된 건데, 사실 가는 방향이라 이거는 이제 구체화되는 거는 사실 네. 시기의 문제였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가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핵 고도화라고 음. 얘기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중요했던 게 사실은 보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부분이 굉장히 키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지금 장규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보복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미국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냐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 보복 가능성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ICBM이라는 운반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북한이 미국에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네. 이제는 ICBM이라는 운반체가 개발이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SLBM 이제 네. 잠수함에서 나가는 거죠. 잠수함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선제 타격조차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은 바다에서 어디에서 그 미사일이 그러니까요.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 발사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SLBM이 굉장히 더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의 그 ICBM 개발 정도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미국도 얼마 전에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워싱턴, 뉴욕까지도 도달할 수는 있다. 네. 물론 이제 그 정확도나 정밀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사정거리가 이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장규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믿으시오, 믿어주세요라고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의 뒤에 든든하게 나의 뒤를 지켜줄 사람한테 내 앞에 있는 적이 뭔가 이렇게 겨냥할 수 있는 총을 겨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네. 이제는 겨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도 과연 그 상황에서 나서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예전처럼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단 가장 가정하기조차 싫은 상황이지만 정말 핵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합의했던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대량 응징,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에서 발사를 해야겠죠. 미국 본토든 아니면 잠수하면 핵잠이든 어디선 간에. 근데 그걸 발사한 순간에 북한도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뉴욕, LA 어디든지 간에요. 네. 미국에서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이제 그 본질적인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합의문이라는 그 종이 쪼가리가 만약 실제가 닥쳤을 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북한을 어느 정도 더 이제 좀 우리가 사실 한국이 갖고 있는 국방력을 이용해서도 북한을 괴멸시킬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재래식 네. 무기로는 충분하죠. 근데 이제 핵무기까지 이제 미국의 핵무기까지 들어온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각오는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완전히 이제 망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건데 가령 모르겠다 이제 저기까지 가니까 나도 몰라 이제 눌러 뭐 이렇게 해서 눌러서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쏜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그게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죠. 진짜 최악이죠. 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죠. 나는 미쳤으니까 이제 그냥 몰라 그냥 누를 거야 이렇게 하면 저기서도 야야야 잠깐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복잡한 이제 방정식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핵을 쏘지 못하게 억제하는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억제에서 충분히 그럼 미국이 이제 북한이 쏘면 미국도 북한에도 쏠 거다. 이게 거의 이제 확실시가 되면 네. 북한의 억제 수준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데 확장 억제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거 그러고 이제 실제로 핵태세 점검 보고서에도 2018년에 등장했습니다. 핵을 쏘면 북한 정권은 종말. 네. 이게 2022년 핵태세 점검 보고서에 나왔어요. 이것 그대로 개선을 한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기존의 어떤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선상에 있는 개념인데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NPT를 확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그 준수하겠다.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체 핵 개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꺾이는 그 건데. 카드는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핵을 보유하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제재가 들어오죠. 예, 네. 수출을 못하게 되면 경제가 망합니다. 음. 예.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를 할 수도 없고 미군의 핵을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전술의 핵이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네. 폐기를 해서 지금 새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 네. 그래서 당장에 뭐 이렇게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카드를 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우리 계속 핵 개발할까 하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뭘 얘기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카드를 쓸 수 있는데 너무 카드를 빨리 버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거면 기왕에 이렇게 방향이 잡힌 거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굳이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미국하고 이거를 맞출 그 무리수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일본에 거의 뭐 굴욕적으로 화해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해서 러시아 척지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 얘기해서 중국하고 지금 완전히 뭐 불장난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 화를 부분이죠. 예.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미국이 뭔가 얻어낼 게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얻어내고 본 게 사실은 기존에 계속 얘기되고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상에 있던 것이라 좀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전에 한번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때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때 조태임 앵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결국 방미 성과가 굉장히 나중에 와가지고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뭔가 그래 저 정도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가져와야 될 거다. 근데 그게 그쵸. 엄청나게 부담일 거다.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뭔가가 떡 나타날 나오기 거라고 힘들어요. 네.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이란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장규석 기자가 기존에 논의했던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데 네. 저런 빅 이슈들 그다음에 저런 그냥 장기적인 전략적 과제 이런 거는 양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오기라는 거의 네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구체화시키고 실행할 의지를 보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나올 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뉘앙스가 얻어낼 게 없을 텐데 그거는 경제적 분야도 마찬가지고 네. 안보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반도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시장이 또 걸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얻어온다고 본다면 뭔가 이런 걸 익스큐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것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업체들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는 지금 그렇다면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그 포위망 자체가 다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얻어낼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뭐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죠? 뭐 물론 외교라는 게 꼭 오픈된 것만이 아닌 그렇죠. 예. 뭐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오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 성과라는 거는 그래도 오픈된 거에서 평가를 하는 게 네. 사실은 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면 합의 내지는 그러니까 뭔가 구두 합의나 이런 거라는 거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강대국과 그 상대적으로 거기에 약한 국가 간의 구두 합의, 이면 합의라는 거는 사실 좀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안보 외교적인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반도체랑 이제 전기차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네. 삼성전자 뭐 엊그제 실적 나왔지만 뭐 역대 최악이라는 실적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딱 뚜껑 열어보니까 막상 뭐 건진 게 별로 없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구조가 약간 이제 반도체 의존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5분의 1입니다. 예. 근데 이 반도체를 어디다 수출을 하느냐? 중국에다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국에다 보내서 그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컴퓨터, 뭐 그다음에 태블릿, 휴대폰 이런 것들을 다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시장에 판다. 네. 이게 그 기존의 이제 어떤 이제 공급 체계였죠. 이걸 이제 공급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공급망이 기본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동안 짜여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근데 반도체를 안 사는 이유가 네. 만들어 팔라도 잘 안 팔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장이 많이 이제 죽었죠. 네. 그동안에 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제 가동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사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안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급감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당장에
미국에서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한국에게 여기에다가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뭐 다른 이제 네, 여러 그쵸. 나라들도 같이 네. 또 이게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게다가 이게 이제 의회 문제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 법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의회 문제도 좀 엮여 있고 이러기 음.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물꼬를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이 정상회담에서 이 단초를 만들었냐? 네. 대단히 선언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게 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실망감이 있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 SK, LG 뭐 이런 게는 뭐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본사만 한국에 있고 전 세계 공장이 다 있어요. 예. 부품 네. 제조하고 뭐 이거 다시 완성품을 모아서 조립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장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왜 이 공장이 나눠져 있냐면 전 세계의 어떤 정책 변화, 그다음에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국이 안 되니까 인도네시아 공장을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선을 다변화합니다. 이걸 이제 서플라이 체인 우리가 이제 네.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짜여져 있었고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공장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외에 있는 공장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 공장을 돌린다거나 베트남 공장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동유럽에 있는 공장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정책에 가장 이제 보조금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적응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은 미국에다 만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미국에다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이고 혜택이고 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는 중국에 못 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이제 공급망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의회 연설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하니까 의회 의원들이 막 박수 환호를 하고 치고, 막 네. 난리가 나요. 네. 그것도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한국 기업을 엄청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공장을 미국에다 갖다 지어주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최대한 이 투자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이거를 좀 맞춰줄 수 있게 조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들 이렇게 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초가 딱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회담에서 이게 단초가 보일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가 하는 네.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제가 의회 연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던 거는 국빈이기 때문에 의회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원 공동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있는 문장으로 아주 미려하게 연설을 하게 돼 있는 게 관례예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 그다음 자유와 평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맹이고 좋고 그다음에 삼성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약간 요런 조금만 더 영리하게 좀 약간 내가 영업사원이 됐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다 할 정도면 좀 영업사원으로서 면모를 좀 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그러게요. 내가 이렇게 폼내고 너무 멋있는 연설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가서 앞에 팝송 부르고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함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네. 오히려 지원을 얻어내고 설득하는 목소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사실 좀 그거에 자랑하는 어떤 느낌도 크게 있었고요. 움직여서 네.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 정상 쪽의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색을 낼 필요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오스틴에 뭐 2022년 기준으로 한 10,000명 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장구석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 특히 상하원에서의 그 공동 합동 그 연설이라는 거는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거를 듣게 됐는데 뭐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에서도 그걸 못 본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런 것들의 한마디가 굉장히 위력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연설에서. 그렇죠. 그 의회 연설에서 제가 들은 거는 한국이 미국이 도와줘서 이만큼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가치를 공유해서 이렇게 크게 잘 자란 모범생인데 앞으로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대한 기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의회 의원들이 들으면 이제 한국이 뭔가를 좀 많이 좀 내놓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국이 되지 이제 않았을까. 살만하구나 이런 그리고 생각했을 뭐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무기 네. 지원도 좀 하지 않겠나. 어. 뭐 이렇게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음. 좀 그런 오해를 좀 주지 아. 않았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면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잘하더라고요. 예. 영어 잘했어요. 생각보다 영어를 되게 어,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갈채가 56차례. 네.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문구나 이런 것도 대단히 미려했어요. 그렇구나. 네.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거. 그 미국 의원들로부터 네.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닥 좋은 건 아니지.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가가지고 굉장히 싸늘한 취급을 받는 것보다야 나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의원들이 듣기 좋아할 말들을 많이 골라서 했죠. 네.